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쪽과 관련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총 수익 금액과 관련해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거죠. 지금 나머지는 일반 업종에서 법인세법을 청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총 수익 금액이 뭐냐 했더니 여러분 부동산을 누구가 누구에게 사용하게 임대를 해주고 이 받은 대가가 뭐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대가가 곧 부동산 임대업의 총 수익 금액이 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임대료죠. 임대료.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 수준에서 얘기할 때 월세 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월세 받는 것이 있다. 뭐 이건 뭐 논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비를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 근데 이 관리비는 예를 들어 건물주가 받는 뭐 청소용역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또 경비비, 경비 아저씨나 청소 아줌마들 두고 청소하게 해주고 받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관리비 안에는 뭐가 다시 포함될 수 있느냐면은 공공요금이 여기 포함될 수 있죠. 공공요금. 예를 들면 뭐 수도료, 전기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포함될 수 있는데, 요 공공요금 자체는 건물주의 수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원칙적으로 이것을 얘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좀 중요하죠. 임대료 말고 보증금을 받게 돼 있어요. 부동산 임대를 하게 되면 보증금. 이 보증금은 왜 받느냐면 월세 약정을 세입자가 자꾸 체납을 하게 되면 있죠. 체납을 하게 되면 곧바로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체납하고 계약을 위반한 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민사소송이니까 뭐 6개월 이상, 대략 6개월 정도 이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월세를 체납하고 나 줄 거 없어 그러면은 건물주는 이 사람들 쫓아낼 때 못 받는 월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금은 바로 이 체납시를 가정해서 통상 1년치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예치를 요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요 체납액에 충당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임대 시에 받은 보증금은 건물주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돌려줘야 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임대기간이 끝나고 돌려줘야 할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이건 부채일 뿐입니다. 부채. 보증금 부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재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 페이지 87에 3번에 간주임대료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간주 임대료.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방금 설명한 대로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임대보증금. 이게 뭐냐라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보증금을 목돈을 건물주가 받게 되면 목돈을 건물주가 받게 되면 이 목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다.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운용을 했다가 나중에 반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과거의 행태를 보니까 이 보증금을 가지고 부동산 연쇄 투자를 하더란 얘기죠.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쓰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간주 임대료는 여러분 의제배당 설명할 때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간주나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의제나 간주 규정, 의제 규정 이런 것들은 경제적 실질을 입증한다고 해서 과세 결론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경제적 실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 요건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법적 요건. 법적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적용하는 게 간주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간주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을 내가 부동산 임대를 위해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할 때에 그 목돈, 즉 이걸 건설비라고 합니다. 목돈을 상환하는 데 썼다라고 일단 인정을 해줍니다. 건설비 상당액의 임대보증금을 받은 이 돈이 사용됐다라고 일단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 괄호 안에 금액이 플러스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유자금이 생긴 거예요. 여유자금이.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 자금까지를 임대보증금으로 상환을 하고도 여유자금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법에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금융기관의 평균 투자 수익률을 감안해서 지정한 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대시키면 뭐가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확대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여유자금을 금융시장, 금융권에 운용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여유자금을 금융권에 운용했을 때 예상 소득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간주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상, 여기 사실은 금융소득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저 정확하게. 여유자금을 금융권에 운용했을 때 예상되는 금융소득이 있는데 실제 금융소득이 나온 게 있을 수 있어요. 실제 금융소득. 그게 뭐겠어요? 수입이자. 이자소득 발생 상품에 투자했을 때죠. 그리고 할인료 소득도 같은 개념입니다. 수입이자와 할인료라고 그래요. 회계학적 개념으로. 그리고 받은 배당금이 있죠. 배당금. 주식 투자 같은 거 했을 때 배당. 이게 금융소득 아닙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실제로 얻은 그거. 이게 실제 금융소득이에요. 이거랑 맞비교하겠다라는 거죠. 맞비교했을 때 지금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요 예상대로 금융권에 운용했다면 실제 금융소득과 어땠을 거예요? 거의 같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얘가 없거나 얘가 아예 없거나 얘가 작게 나타났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정할 수 있어요? 이 여유자금을 금융권에 운용하지 않고 딴 데 썼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상 금융소득과 실제 금융소득을 비교했더니 실제 금융소득이 작거나 아예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유자금을 금융권 운용을 하지를 않고 어디 딴 데 썼다라는 게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어디 썼느냐? 그거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거는 모르나 바로 그거를 부동산 투기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게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 뭔가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이 플러스 금액, 이 둘 간의 차이 금액이죠. 요 알파라는 개념이 그거죠. 요 차이 금액이 나오는 만큼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과세 소득에 더 얹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주 임대료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규정이 위에 지금 적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이 자금들이 얼마 동안 운용 가능하냐라는 걸 봐야 됩니다. 얼마 동안? 자, 이런 얘기죠. 1년 이렇게 있는데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임대를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을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 하면 이 보증금의 운용 기간은 1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금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면은 보증금의 매일의 잔액이 있어요. 매일 잔액의 합계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200일간 운영했다 가정하는 거예요. 200일. 그리고 이 돈은 1억이었다. 임대보증금을 1억을 200일 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보증금의 매일의 잔액의 합계 200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의 매일 잔액의 합계니까 얼마가 돼요? 200억 원이 되죠. 200억 원. 그래서 요 크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자금 사용의 크기 또는 자금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절대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일매일 잔액을 다 누적해서 합쳤다라는 뜻으로 요 이름을 족수라고 부릅니다. 족수. 족수. 누적했다라는 뜻이에요. 누적. 이 쌓을 쪽자죠. 쌓을 쪽자. 뭐 숫자는 이렇게 쓸 겁니다. 쌓은 수. 하나씩 하나씩 다 누적해서 쌓은 수. 그래서 이거 족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200억 원이 존재하면 이거는 매일의 잔액의 합계죠. 그러면 요 시기에 이자율이 10%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건 통상 연간 이자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200억 원 여유자금의 크기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자, 이거는 매일의 잔액을 합계했기 때문에 요 사용되는 이자율은 일수이자로 적용되어야 일수이자율이죠.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예상소득이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임대보증금이 1년 내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요 나머지 200일 동안 존재했다고 가정을 하면 매일매일의 보증금의 합계라는 것을 족수라는 개념, 누적했다라는 거예요. 누적한 수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고 연평균 이자율을 일수이자율로 바꿔서 곱해버리면 그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예상소득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는 이 간주 임대료를 구하는 바로 저 위의 산식이 좀 더 정밀하게 바뀝니다. 좀 더 정밀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보십시오. 자, 이렇게 돼요. 임대보증금에 여기를 족수로 축정을 합니다. 족수. 마찬가지 건설비 상당액도 족수 개념으로 측정해서 뺍니다. 하고 요거는 일수이자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365일로 나눠줘요. 요 뒤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실제로 획득한 금융소득을 빼주는 거니까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요 앞이 계산 대상이지. 그래서 이대로 계산된 것이 우리 교재 87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로 돼 있는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가해서 주택 이외의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주택 이외의 경우에 간주임대료가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나번에 주택의 경우라고 나옵니다. 주택의 경우. 그래서 이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과세권자 입장에서 고민이 이겁니다. 고민이 뭐냐면 주택을 몇 채까지 가지고 있을 때 규제를 할 거냐라는 거죠. 주택을 몇 채까지 가지고 있을 때. 자, 생각하십시오. 1세대 1주택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1세대 1주택은 이건 말 그대로 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 유지 필수 자산입니다.
필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건데 1세대 2주택도 이건 투기성은 아니다라고 봐주자라는 거죠. 투기성은 아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우리 부부가 한 주택을 가지고 살고 내 아이들 장가갈 때 하나 챙겨주려고 워낙 주택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뛰니까 그 리스크 헤지, 위험 회피 개념으로 한 주택을 여유분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1세대 이제는 3주택이 돼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주택까지는 오케이지만 이 경우라면 그런 거예요. 오케이지만 이 3주택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게 투기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요 간주 임대료라는 이 간주 규정이 왜 나왔다 그랬어요?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금융권에 예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에 예치한 이 실제 실적이 작아서 다시 얘기하면 여유자금을 부동산 투기성 거래로 사용했다라는 의심을 받는 거다 그랬어요. 결국 이 간주임대료라는 이 규정은 투기억제와 관련된 세법의 규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주택의 경우에는 요 2개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합의가 된 거예요. 정책 당국에서. 근데 여기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게 투기성이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규제하도록 만들어야 되냐면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 규제를 하도록 법조문을 만들어 낸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자 간주임대료가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당연히 주택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여기서 원래는 건설비 부분을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 이 주택 이외의 경우라는 건 되게 상가입니다. 상가. 그 상가를 임대하거나 할 때에는 자기가 부동산 임대업자, 사업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장부를 기장을 하지만 주택의 경우는 이건 사업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부 기장을 통해 입증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여기에 바로 이 건설비 포션을 약 40%를 주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보증금에서 사용되는 건설비 포션을 40%로 주자. 이건 이제 추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입증을 못하니까. 그렇다면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식이 이것에 60%로 적용하면은 다시 얘기합니다. 임대보증금의 60%로 적용하면 경비의 40%를 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3주택부터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주택부터. 그러면 이거를 산식에다 어떻게 반영하겠느냐 하고 고민을 했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1주택이 있고 2주택이 있고 3주택이 있을 때 하나는 본인이 거주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를 놓고 여기 임대를 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 없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투기성 거래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임대보증금 중에서 이 부분 두 번째 주택과 관련해서 받은 임대보증금은 이것은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임대보증금만 요것만 문제화 시킨 것이 될 겁니다. 이건 문제를 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또 고민을 하다가 세법을 위반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주택 하나가 약 3억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받았으면 한쪽 3억 원만큼은 공제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최종 산식이 결정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임대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을 합니다. 요 3억 원을 차감하는 개념은 바로 요 두 번째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경비 40%를 빼는 대신에 이 전체의 60%라고 바꾼 거고. 오케이? 이건 당연히 뭐로 가느냐? 적수로 갑니다. 여기 적수. 날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산식이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다가 이자율 곱하고 빼기를 실적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수입 배당금을 빼라.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주택의 간주 임대료는 3주택부터 투기성 거래로 문제를 삼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3주택부터 문제를 삼으려고 했더니 1주택, 첫 번째 주택은 본인이 거주,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임대를 줬을 텐데 요건 문제 없는 걸로 하자라고 했더니 그걸 약 3억 원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빼준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친 것이 임대보증금으로 들어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두 번째 주택과 관련된 거 3억 원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모 박스는 3주택분, 세 번째 주택분의 임대보증금을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추정을 한 거고, 거기에 60%를 곱한 이유는 경비 40%를 인정한 후의 개념과 같게 만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실제 받은 금융소득을 빼면 주택 임대의 경우에 계산할 간주 임대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교재 88페이지에 보시면 추계 결정 또는 경정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추계 결정 또는 경정시.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이제는 좀 다른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원래 장부기장을 하면 사업소득액이죠. 장부기장을 하면
이게 전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총수입, 필요경비, 여긴 수익, 비용, 회계상이익, 소득.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걸로 오는 과정에 각각의 차이를 조정하면 된다. 장부를 기장했을 때는. 그런데 법인과는 달리 개인의 경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계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 좌판 벌리고 물건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그 재래시장 골목 옆에 니엇거에다가 떡볶이 팔고 하는 그 아저씨, 아줌마, 이런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부를 아예 만들질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소득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문제가 사업소득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 방식을 씁니다. 제대로 어떤 업종이 있어요. 어떤 업종에 복식부기로 기장을 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 들어온 게 있겠죠. 그러면 그 신고 들어온 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업종에 총수익 금액을 100%로 봤을 때 그런 얘기예요. 100%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경비가 이 업종은 한 70%쯤 되더라라는 것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바로 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람의 요 해당 업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그 사람의 수익 금액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정을 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예 장부가 없다 그러면은 사업자한테 그냥 얼마 정도 벌었어요 라고 진술서를 받아 가지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인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수익 금액은 일단 확정을 합니다. 하고 나면 이게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을 하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70%를 경비로 인정해서 빼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비를 얼마로 인정할 거냐라는 이것을 단순 경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 경비율. 단순히 경비를 총수익 금액의 70%를 인정하겠다 해서 빼주는 거, 이게 단순 경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을 계산하는 패턴 전체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경비는 단순 경비율 혹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만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경비율. 요 둘 중에 하나로 경비를 인정해서 소득을 구했기 때문에 이 소득은 기장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추정 계산을 한 소득입니다. 추정 계산. 이해하시겠죠? 이 소득은 이렇게 추정된 경비율을 통해서 구했다. 그래서 추정 계산 방식의 소득이라고 하고 이걸 더
축약해 가지고 추계 결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추계 결정 방식에 의한 소득 계산이라고 해요. 추계라는 것은 여기 추정 계산의 약자입니다. 추정 계산의 약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기장에 의한 소득 금액 계산 방식이고, 그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또 하나는 추계 결정 방식에 의한 소득 금액 계산 방식이 또 있더란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한다? 수익 금액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다 동원을 하고, 경비는 추정 계산을 통해서 인정을 한 후에 소득 금액을 만들어낸다. 이게 추계 결정 방식이다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추계 결정 방식을 따라갈 때란 얘기입니다. 지금 추계 결정 방식을 따라갈 때 추계 결정 방식을 따라갈 때는 총 수익 금액만 확정하면 그에 따른 필요 경비는 어떻게 되죠? 총 수익 금액만 확정하면 필요 경비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자동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계 결정 방식에 의할 때는 바로 요 부분만 결정하는 식으로 산식이 적용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경비율을 적용하면 되니까. 단순 경비율이 됐든 기준 경비율이 됐든 이 영역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걸 적용하면 되니까 총 수익 금액만 확정하는데 전력을 다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설명을 지금 하려고 다 이걸 하느냐면 간주임대료를 구할 때라는 거예요.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를 구할 때 보증금에서 건설비를 빼가지고 여유자금의 크기를 계산한 다음 이자율을 곱하고 실적치를 뺐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추가적인 소득으로 간주한 거거든요. 이게 간주임대료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서 추계결정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계결정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하면 뭔만 결정하라. 경비는 신경 쓰지 말고 총 수익 금액만 결정하라.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주임대료를 구하는 이 산식도 어떻게 바뀌느냐? 소득금액의 개념이 아니라 총 수익금액의 개념으로 바뀐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계결정 방식은 뭐만 결정한다? 총 수익금액. 경비는 나중에 적용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간주임대료 계산이 소득금액 개념이었으니까 추계결정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 개념을 더 이상 소득금액으로 맞출 게 아니라 총수익금액 개념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면 돼요. 자, 각설하고 어디에서 뭘 뺐죠 지금? 또 여기까지 해서 뭘 뺐죠?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이 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죠. 보증금의 적수. 건설비는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빼는 쪽을 인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곧바로 이자율. 아시겠죠? 근데 이게 적수니까 이자율은 일수이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뒤에 빼는 거 온다 안 온다? 안 내려온다. 요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요렇게. 요렇게 바뀐 게 여러분 이제 다시 교재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보면 87페이지 하단에는 기장에 따른 소득신고 시 가, 주택 이외의 경우, 또 페이지를 넘겨서 88페이지 상단에 나, 주택의 경우 이게 나와 있는데 88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제목에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에 주택의 경우와 주택 이외의 경우와 주택의 경우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주택 이외의 경우를 보면 좀 찾으셨죠? 8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제목의 가, 주택 이외의 경우를 보면 간주 임대료 산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임대 보증금 등의 적수에 정기예금 이자를 곱하고 365로 나누라. 여기 보세요. 여기 칠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없죠? 아예. 맞죠? 바로 요 산식이 나오게 된 근거가 페이지 88페이지에 2번 제목에 가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번.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추계 결정을 하는데 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지. 자, 원래는 원래 산식은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간주임대료가 주택의 경우입니다. 어떻게 돼 있었어요? 보증금에서 일단 3억 원은 차감을 해라. 그러면 요게 3주택분에 대한 보증금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사업자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장부를 기장해서 건설비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이것에 60%를 적용해주면 건설비 40%를 빼준 결과와 같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자율, 이게 다 적수로 가니까 적수, 요거는 365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네. 자, 다시 봅니다. 곱하기 이자율 나누기 365 그리고 실적 금융소득. 이게 원래 산식이었는데 추계 결정으로 가면 요 소득의 개념을 뭐로 바꿔줘라? 총수익금액 개념으로 바꿔줘라. 다시 얘기하면 경비는 인정하지 많은 것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보증금 마이너스 3억 의 적수 곱하기 60 곱하기 이자율 나누기 365 이건 내려오지 마라. 그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요대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산식이 어디냐면 페이지 88페이지 2번 제목에 나번이 바로 이 산식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추계 결정이라는 이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는 이제 추계 결정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재로 얘기하면은 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3번 제목에 추계 결정 또 경정시 필요경비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요 제목입니다. 요 제목. 자, 이거 아까 앞서서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정상적인 장부 기장을 하게 됐다 하면 수익 금액을 100%로 봤을 때 경비 부분이 예를 들어서 70%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장부 기록을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어느 업종이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아서 추계는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장부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서 소득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떻게 계산할 건가라는 것이 추계 결정 방식인데 일단 총 수익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확정을 일단 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해 놓으면 바로 요런 경비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70%를 곱하면은 이게 필요 경비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소득이 나옵니까? 바로 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서 남은 게 소득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추계 결정 방식이라고 하는데 경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업자가 신고를 한 것을 국세청이 조사를 하다가 이건 잘못됐다 해서 바꿀 때를 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추계 방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경비를 70%라는 단일률로 썼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렇죠? 이걸 그대로 가져왔죠. 이런 거를 단순 경비율이라고 명명하는데 이 방식 하나만 썼더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예를 들면 원래 이 업종의 경비율이 70%인 업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경비는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갑자기 매출액이 뛰었어요. 매출액이.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의 총수입이라고 하면은 경비가 한 40%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어떻게 이제 잔머리를 굴렸느냐면 나 장부기장 하지 않았다라고 간다. 나 장부기장 하지 않았다. 없다 장부.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추계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상태에서 추계로 가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보고를 하겠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해서 확정이 됐을 거니까 하고 경비율은 이거를 쓰자라는 거죠. 왜냐면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득이 어때요? 엄청 줄었죠. 요게 소득이니까. 원래는 이게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비는 추가로 발생한 게 없지만 매출액이 갑자기 뛴 상황이라고 하면 나는 장부기장을 해놓고 나서도 장부기장 안 했다. 없다 우리 장부. 추계로 갑시다 해서 소득을 줄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추가적 보완입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를 보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규모가 작아서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일반 사업자입니다. 일반 사업자. 이 말은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규모 사업자. 즉 재래시장에서 좌판 벌려놓고 장사하거나 떡볶이 장사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 일반 사업자는 이 70%라는 이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쓰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쓰면 안 되겠다.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소득을 줄이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보십시오. 아예 장부 기장을 했을 때 기장시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 수익 금액이라고 했다면 요게 70%가 경비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나눠요. 또 나눠 가지고 주요 경비가 있습니다. 주요 경비. 주요 경비. 그리고 기타 경비. 이걸 나눠서 예를 들면 이게 40%쯤 차지하고 요게 30%쯤 차지하더라 라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분해를 해놔요. 그리고 요 주요 경비는 대개 뭐냐면 여러분 회계학 공부한 사람들은 기억하기 편합니다. 원가의 3요소 알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개념. 이걸 원용을 하면 됩니다. 원용. 그래서 이 재료비는 뭐냐면은 이건 말 그대로 재료비 포션이에요. 재료비 포션. 재료비 포션. 그러니까 매입 재고자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그냥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고 노무비는 인건비잖아요. 내가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개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주는 거. 경비의 가장 중요한 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요건 재료비 포션. 그래서 세법에서 이걸 만들 때 이 세 가지를 주요 경비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사업자가 추계로 올 때는 그런 얘기야. 일반 사업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 표현을 일반 사업자라고 했는데 원래는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자예요. 이 사람들이 추계 결정을 받겠다 라고 올 때는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일단 본인의 수익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정이 됐겠죠. 하면 여기서 주요 경비는 요거는 입증액만 인정을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 장부기장은 하지 않았어요. 추계니까. 그러나 증빙은 갖춰라는 얘기예요. 증거서류를 갖추고 있으면은 그거 합산한 금액을 입증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고 기타 경비는 이런 건 뭐 영수증 챙기기 힘들었을 텐데 이것만은 경비율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죠. 지금 이 경우라면 기타 경비율이 30%이고 주경비는 율로 한 게 아니에요. 입증액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면 기타 경비 30%만 경비율로 인정을 받고 요건 입증한 것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인정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이 경비율을 기타 경비율이라고 하면은 더 일관됐을 것 같은데 세법을 위반할 때 이걸 기준 경비율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원화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추계결정 방식을 쫓아갈 때 얘기입니다. 추계결정 방식을 쫓아갈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규모 사업자냐를 따집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맞다. 그러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 경비율을 적용했다라는 얘기는 주요 경비는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입증액으로 증거서류 등으로 입증액으로 가는 이 방식으로 갔더라.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어디를 설명하고 있느냐 페이지 90페이지 부터 쭉 지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계결정 방식을 할 때 소규모 사업자가 누구냐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91페이지에 누가 소규모 사업자인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법조문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또 3차 산업이냐 이렇게 나눠서 요건 직전 연도입니다. 직전 연도 수익금액 개념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그 매출액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올해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연간 매출액이 요거 미만인 경우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니까. 그리고 2차 산업, 3차 산업이면은 원래는 사실은 3차 산업부터 출발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연간 2,400만 원이에요. 그 얘기는 월로는 얼마 정도인 거죠? 월 200만 원이죠. 월 200만 원. 월 200만 원이면 12달 2,400이니까 그리고 2차 산업이면 여기서 1.5배가 증가됐다. 3,60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1.5배 하면은 얼마쯤 나옵니까? 한 5천 몇백이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4, 4, 5, 2 배서 6천만 원 라고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매출액은 1차 산업은 이건 부가가치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에 6천만 원이나 3차 산업에 2,400 혹은 2차 산업에 3,600이 소득 기준으로는 소득은 등가 개념으로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규모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규모 사업자라고 한다. 어느 기준으로 따진다?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따진다. 해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이 가장 정규적으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했을 때 얼마의 소득 금액이 나오느냐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쫓아가는 소득세의 한 소득 분류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부기장을 전제했을 때는 법인세 체계와 유사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장부기장을 전제했을 때는 간접법에 따라 장부기장을 전제했을 때는 간접법에 따라, 즉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더하기 조정 빼기 조정 기억하시죠?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또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이러한 세무조정을 거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를 따라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는 추계결정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 추계결정 방식은 다시 나눠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단순 경비율로 가고,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는 기준 경비율에 주요경비 입증액으로 간다. 주요경비 입증액으로 간다라는 사실 기억하라 라는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장부 기장을 했을 때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에서 공부를 하시라 그랬고, 세무조정을 하려면 필요경비와 또 총수익 금액이 세법에서 어떤 것을 인정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 관해서는 지나간 시간에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필요경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9페이지부터 나오죠. 필요경비.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두 번째 종업원 급여, 세 번째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각종 비용들, 뭐 수선비, 유지비, 관리비, 상각비 이런 거죠. 그 다음 사업과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 또 공제계약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의에 납부한 공제부금, 또 6번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6번에 보면은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라는 표현 나오죠. 사용자 부담. 여러분 참고로 사용자와 사용인은 다른 개념이죠. 사용자가 뭡니까? 사용자는 한마디로 사업주를 얘기합니다. 사업주. 사용인은 이건 종업원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의 개념인데 사용인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사용자라는 용어를 쓰느냐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입장에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부담할 거 말고, 이런 거는 당연히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서 부담한 건데, 여기 이제 독특하게도 사업주, 즉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본인 거는 이런 이거 뭐라고 하죠? 사회보장보험료라고 하죠. 사회보장보험료 종류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경비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참고로 본인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하는 거지 경비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게 되어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또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국가의 사회보장법이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7번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 8번 대손금, 9번 매입한 상품, 제품, 부동산 및 산림 등의 재해 손실, 10번 직장체육비 이런 걸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쭉 내려가다가 15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라고 나오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항목입니다. 원래 자산 처분 손실과 또 자산 처분 이익은 원래 자산 처분 이익과 자산 처분 손실은 이거는 사업 영역이 원래는 아닌 걸로 봅니다. 사업 영역이 원래는 아닌 걸로 봤었어요. 소득세법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고자산은 원래 사서 파는 목적자산이죠. 그럼 그건 유형자산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재고자산은. 그러니까 여기서 유형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는 매매 목적자산이 아니고 요 유형자산의 성격은 사용목적자산입니다. 사용목적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나중에 처분하는 행위는 이거는 사업 영역이 아닌 거예요. 사업 활동이 아닌 걸로 세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활동이 아닌 처분 행위에서 손실이나 이익이 나면은 이거는 총수익 금액으로 보지도 않았고 필요경비로도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소득이 제가 간혹 지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하는데 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법인과 똑같은 기장 의무를 지는 거예요. 법인의 기장 의무와 동일하게 의무를 지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소득세에서도 수용하자라는 입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차이를 가능하면 두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용목적 자산이긴 하지만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나오거나 이익이 나왔을 때 이거를 장부에 기장해서 올렸다 이거예요. 장부에 반영했다라고 하면 그냥 인정하자라는 쪽으로
소득세 입장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법인은 그 과세소득이 포괄적이다 그랬어요. 과세소득이 포괄적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 소득을 구성하는 자산 처분 행위는 모든 자산입니다. 모든 자산의 처분 손익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걸로 하지만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입장에서는 이 유형자산의 처분 행위가 분명히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는 게 드러난다 하면은 그것까지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요 앞에 단서가 생깁니다. 단서. 지금 저희 교재 89페이지에 동그라미 15번 여기죠. 여기 현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의 뒤에다가 사업용이라는 단서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사업용 유형자산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의 처분 손익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항목과 연관해서 하나 더 살펴볼 게 뭐냐면은 요 개인입니다. 개인의 바로 이러한 자산 처분 손익과 연관돼 가지고 업무용 승용차가 문제가 많이 돼요. 업무용 승용차. 이 업무용 승용차는 개인 사업자가 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 사실상 개인 용도로 쓰면서 그 차량의 수선 유지비나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에 경비 처리하는 이게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자라고 해서 현재의 규정을 갖추게 됐는데 이것도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임에 설명을 할 건데 이 자산이 굉장히 고급차예요. 뭐 2억짜리 뭐 이런 차. 이런 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그 처분 손실을 무조건 다 인정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전액 인정할 거냐.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 개인 용도로 쓰던 자산의 처분 손실일 건데 전액 인정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돼서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대당 승용차 한 대당 800만 원까지 이게 연간 개념입니다. 연간 한도로 인정하는 이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 손실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교재 15번에 복식부기 의무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하고 괄호 열고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은 대당 연간 손실 800만 원으로 제한함 하고 이어지는 한도 초과분은 하고 단서 나오는 거 있죠. 한도 초과분. 그러니까 이 한도 초과분이라는 거는 800만 원을 초과한 처분 손실을 얘기합니다. 바로 요거의 처리에 대한 건데 요게 뒤에 한도 초과분은 해서 우리 교재에는 차기년도로 2월 하여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한도 초과분 뒤에 있는 이 말이 작년 말에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과 같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동그라미 지금 페이지 89페이지에
동그라미 15번 한도 초과분원이라고 시작되는 이 문장에서 그 뒤에 있는 이 부분, 이 문장 전체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한도 초과분은 차기 년도부터 800만원씩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라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연도에 그 연도에는 해당 잔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핵심이 고가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쓰다가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에 고가 승용차를 쓰다가 처분 손실이 왕창 나왔을 때는 이게 업무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어도 처분 손실을 1년에 8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다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이후에 매번 이렇게 8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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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손금 처리를 하고 남아있는 잔액은 800만원이 안 될 때 전액 다 떠는 걸로. 그래서 이 규정은 처분 손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일시에 많은 비용이 인정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뜻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의 내용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90페이지에 바로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90페이지 필요경비 불산입에 15번에 가면 16번입니다. 16번. 그러니까 페이지 90에 16번에 동그라미 16번에 가면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 한도 초과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복식부기 의무자 누구? 복식부기 의무자. 그리고 어떤 거?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업무용 승용차가 있으면은 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각종 비용이 발생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의 연장인데 이거 너무 고급 승용차 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에 대한 규제입니다. 규제. 너무 고급 승용차를 업무용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비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인정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했을 때 이때는 한 대당 승용차 한 대당 우리 교재에는 지금 1000만원까지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1000만원까지 인정. 요게 작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한도가 올랐습니다. 1500만원으로 이렇게 인정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운행기록부 미작성 작성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관련 비용, 제가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군요. 위에가 미작성 시 반대로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가 작성 시입니다.
그러니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한 대당 1년에 1,500만 원을 넘어서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했으면 전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관련 비용이 있었을 때 이 관련 비용 중에 업무 사용 비율까지를 그냥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사 관련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빼고는 전부 인정하는 개념이죠. 아마 실무적으로는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굴리면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리는 제가 보기에 적어요. 대부분 여기를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 한도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또한 이게 고급 승용차라고 하면은 감가상각비도 많이 나오겠죠. 감가상각비도.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도 한도를 정하는데, 일단 내용령수 무조건 5년으로,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정률법 못 쓰게 돼 있어요. 정률법을 쓰면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이 되죠. 그래서 고급 승용차에 감가상각비를 좀 제한하겠다라는 뜻이니까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단서가 있죠. 단서. 대당 800만원 초과액이 나오면, 즉 감가상각비 중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오면 나온 요것은 차기 이후로 2월하여 인정하되 하고 뭐라고 또 돼 있죠. 인정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바로 요 이후에 요 문장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쇄된 것은 차기 연도 이후로 2월하에 인정하되 10년이 되는 때까지 인정한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10년이라는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기 연도 대당,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5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되 감가상각비가 대당 8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고급 승용차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차기 연도로 2월하여 인정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2월한 연도의 상가액이 800만 원에 미달할 때,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까지 또는 그 미달액을 한도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미달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처분 손익,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가 고급 승용차를 쓰는 문제가 있고, 특히나 그 개인 용도로 써야 되는 고급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둔갑해가지고 무조건 비용 처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앞에서는 그 처분 손실이 나올 때에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그 이후 년도에 2월해서 800만 원까지 쭉 분산 필요경비 산입을 한다라는 개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거예요. 감가상각비도 5년의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도록 딱 규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초기에 과대 상각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당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이후 년도로 2월에서 상가액이 800만 원에 미달할 때 미달액을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한다. 그 얘기는 매년도에 상각비가 얼마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매년도 상각 한도는 이게 최대 상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은 800만 원을 지켜주란 얘기죠. 그래서 남는 한도 초과액은 계속 2월해서 자산이 보유되고 있는 한 계속 2월해서
800만 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추인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특이하게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계결정 경정시는 지난 녹화 주차에 다 설명을 했고, 92페이지에 보면 사업소득의 수입식이 나오죠. 요거는 법인세랑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페이지 92에 수입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법이 얘기하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다. 그래서 그 도표로 요약을 해놨는데, 요 내용이 법인세법이 얘기하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쪽에서 연관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책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94페이지에 가시면 법인세법 내용, 즉 법인세법은 이게 과세소득을 각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각사업연도 소득 금액. 그 다음에 소득세법,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득세법, 이건 사업소득이죠. 이 시스템이 같다라고 했는데 워낙 복잡하니까 소득세법에서는 특별히 다루질 않고 법인세법의 학습에 연동시켜 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도 법인과 개인 간의 차이점 위주로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법인세법 가서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94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둘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세무사, 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도표에 의지해서 차이점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고 사업소득의 나머지 부분은 법인세법에서 따로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 법인세법에서 여러분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 95페이지 3번 기부금 차이 있죠. 요 기부금의 차이 부분이 아니라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3번에 한도 초과의 2월이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2월 공제. 요게 우리 책에 인쇄된 것은 법정 기부금이 5년간,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이 역시 5년간 2월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2월 기간을, 2월 공제 기간을 요것도 그렇고 10년으로 확대시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접대비 한도액에도 접대비 한도액의 차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내용에 보면 1번의 일반 접대비 규정이 확대가 됐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확대가 됐느냐면 중소기업. 그래서 일반 접대비 한도가 1200만 원이라는 기본적 공제 금액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중소기업의 경우는 24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죠. 인세가. 이게 당연히 연에 그렇습니다. 연. 그리고 그 해당 사업자가 올린 수익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일정한 적용률을 곱해서 수익 금액과 연동해서 다시 한도를 올리도록 되어 있었죠. 바로 요 일반
일반적인 접대비 한도의 이 중소기업의 우대율,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1200만원이지만 중소기업 2400만원까지 라고 한 요 중소기업의 일괄 공제 금액이 3600만원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또 법인세법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로 넘어갑니다. 교재 97페이지 문제 3-1번. 다음은 음식업 등을 경영하는 A씨의 2019년도 수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라 A씨의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을 계산하시오. A씨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다. 지금 질문한 게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구조가 이걸 따라간다 그랬죠? 이걸 따라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물은 게 뭐냐면은 이걸 물었어요. 얘가. 그리고 단서, 이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앞 시간에 열심히 설명드린 자산, 처분, 손익에 대한 한두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연간 800만원 이런 거,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도,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마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면 자산 처분 손익은 신경 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것이 차이점이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1번 음식업 운영 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음식 판매 수입 가보니까 2440만원 되어 있죠. 그 숫자에 참고 표시 되어 있고 밑으로 오니까 2018년 12월 31일에 식대 미수금 중 수금액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에 식대 미수금 65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로 읽으니까 좀 어려운데 이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지금 2019년도를 대상연도로 하는데 지금 음식점업자예요. 그런데 바로 전년도 2018년도 여기가 12월 31일일 겁니다. 근데 바로 요 2018년 12월 31일에 요때까지 보니까 식대 미수금이 있는 거예요. 식대 미수금.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있는 어떤 회사나 이런 또 공장이나 이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옆에 있는 식당을 딱 지정해 놓고 그 장부에다가 외상대로 긁어놓고 먹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 식대 미수금이 있었는데 얘가 현금은 2019년도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500만원이 있어요. 그 말입니다. 지금 참고 표시한 거 다시 읽어보세요. 2018년 12월 31일에 식대 미수금 중 수금액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19년도 전체 음식 판매 수입으로 보고한 2440만원이라는 이 금액 안에 바로 이 식대 미수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2019년 12월 31일 현재 식대 미수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비슷한 현상이 나오니까. 근데 이 식대 미수금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이건 당연히 다음 연도에 현금으로 들을 거예요. 이게 얼마냐? 650만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음식 판매 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2,440만 원이라는 음식점 판매 수입을 계산하는 거죠? 현금주의로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언제 팔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지금 들어오면 포함시키고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면 빼버리고, 이게 현금주의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 그래요? 아까 잠깐 설명을 했듯이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 이 말은 내가 받을 수입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 언제예요? 식사 제공하면 권리가 확정되죠. 돈이 언제 입금이 되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이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느냐면 회계학의 발생주의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오면 안 되고, 이거는 음식 판매 행위가 2019년 말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음식 판매 수입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자가 기록한 2,440만 원이 아니라 작년 거 회수한 500만 원은 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 아직 회수하지 않은 외상 매출분 650만 원은 더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더라라는 거. 이게 150만 원 차이가 나죠. 150만 원 더하면 2,590만 원이 음식점 판매업에서 나온 정확한 수익 금액이 되더라라는 것이 첫 번째 계산 결과가 됩니다. 이 내용이 교재의 해답에 도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즉 1번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빈병 판매 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빈병 판매 수입. 그러니까 우리 음식점업을 운영하다 보면 주된 매출은 음식 판매 수입이죠. 주된 매출은 당연히 음식 판매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뭐 낮이라면 음료수 이런 거 있어요. 음료수를 팔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를 또 팔 수 있느냐, 저녁 같으면은 주류, 술 종류 이런 거를 같이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이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해서 전체 매출액이 얼마요 라고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기타 매출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런 거 판매하다 보면 빈병이 생기잖아요. 빈병. 콜라병, 소주병, 뭐 이런 빈병. 그럼 이걸 모아놨다가 그 음료수나 주류 제조업자에게 이걸 반환하면 당연히 한 병당 얼마씩 해서 그 공병값이라고 하죠. 빈병값이 있어요. 이걸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빈병을 모았다가 넘기면서 받은 1년치 금액이 170만 원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매출이냐라는 건데, 세법도 그렇고 기업회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주된 매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 활동이면 포함하게 돼 있어요. 부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포함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얘가 매출액이듯이 이것도 음식점 매출액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마찬가지 97페이지 해답에 도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금업 등록사업체를 운용하여 얻은 이자 수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대금업은 한자로는 빌려줄 대자를 쓴다 그랬어요.
금은 돈금자. 대금업 등록을 했다라는 거는 이 사업입니다. 사업. 그렇죠? 사업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고 나서 받은 이자 수익이니까 이건 사업소득인 거죠. 사업소득에 굳이 보면 대금업이라는 업종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구하라라고 한 것은 위로 올라가 볼까요? 사업소득에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의 종류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이자소득은 대금업의 매출액이 맞죠. 그래서 이 900만 원도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맞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의 음식점의 여유자금을 친지에게 일시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있다. 그러니까 금전을 대금업 등록체에서 운영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리고 받은 대가니까 받은 이자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금융소득 공부할 때 배웠죠. 이걸 사사로울 사를 써서 시사용어로 얘기하면 사채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법률 용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비영업 대금의 이자라고 하죠. 비영업 대금의 이자. 이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금융소득이죠. 이자소득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소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자소득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빠져나가는 거고. 네 번째, 등록된 화물차를 6개월간 거래처에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자동차는 당연히 등록해서 운영하게 돼 있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운수장비 임대라고 하죠. 운수장비 임대. 이건 세법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 시사적인 용어로 이걸 렌트카업이라고 하죠. 렌트카. 어쨌든 이건 사업 맞죠. 그렇게 해서 얻은 수입이 200만 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200만 원도 역시 어찌됐든 업종이야 어찌됐든 사업소득이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묻고자 하는 질문이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물었으니까 해당되는 것들을 쭉 다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소유하고 있는 유휴 토지를 이용하여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야채 등을 경작하여 판매한 수입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농지를, 즉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사용케 한 거죠. 네. 아이고,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네요. 그게 아니고 농지에서 농사진 작물이 있어요. 작물. 농작물이라고 하죠. 농작물. 이거를 판매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판매 소득은 사업 소득이냐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사업 소득이 되려면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일단 영리 목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책임 하에 해야 된다. 또 세 번째,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됐을 때라야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야채 등을 유휴 토지에서 잠깐 경작해서 판매했다라는 이 행위는 사업성의 요게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일단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산한 농작물은 이게 뭐예요? 작물 재배업이죠. 작물 재배업 소득이죠. 사업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작물 재배업 소득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죠. 작물 재배업 소득 그러면 곡물이나 식량작물 재배업이냐, 곡물 또는 식량작물 재배업이면 이거는 우리가 먹는 주식이니까 이거는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졌죠. 그리고 나머지 작물 재배업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작물 재배업 소득은 매출액 기준으로 얼마 이하이면은 비과세가 됩니까? 여러분 사업소득의 비과세 기억나시나요? 어디 있었어요? 교재 83페이지. 매출액 즉 수입금액 기준으로 10억 원까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까지는 이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러니까 지금 요 유휴토지를 이용하여 얻은 야채를 경작해서 판매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지속성 반복성도 인정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인정이 되더라도 작물 재배업에 야채니까 곡물이나 식량작물은 아닙니다. 여길 겁니다. 그 수익 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지금 50만 원이죠. 그래서 얘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그럼 비과세 소득이면 요 50만 원어치가 매출액 즉 수익 금액으로 들어오느냐라는 건데 어때요 여러분?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왜 안 들어와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게 이겁니다. 총수익 금액에서 경비 차감해 가지고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원천적으로 빼고 들어오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놈, 요 총수익 금액 이전 단계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제외되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이라는 이 금액 안에는 들어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야. 얘는 들어올 수 없다.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 5번에 2번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처분한 소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사업소득의 종류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주택 신축 판매업이죠. 주택 신축 판매업은 국민의 생계 3요소 중에 의식주, 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사업성이 없어도 인정이 되고 그랬어요. 사업성이 없어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부동산업, 사업성이 없으면 부동산 쪽과 관련, 부동산의 매매, 중개, 임대와 관련되는 그런 제한업종으로 가지를 않고 생산성 업종인 건설업으로 인정이 돼서 세법이 얘기하는 중소기업 혜택 등을 다 받게 해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억 7천만 원짜리 주택 한 동을 지어서 판매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건 건설업 매출이니까 아시겠죠? 이것도 사업소득의 수익 금액이 맞습니다. 3번 나대지 상태로 처분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되어 있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라자 있죠? 요 라자
앞에는 이게 옷의자입니다. 옷의. 그 다음에 요거는 과실과자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되면은 버슬라자가 됩니다. 버슬라. 이게 앞에 오면 두음법칙에 의해서 라가 되죠. 나. 그래서 어쨌든 이건 벗었다라는 뜻이고, 대지라고 할 때 이 대, 요 대는 요건 집터를 나타내요. 집터. 그 다음에 뒤에 요 지는 땅지자죠. 그래서 우리가 대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고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 하면은 토지대장을 띄면 토지대장상에 뭐가 있냐면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지목이라는 건 뭐냐면 땅의 종류입니다. 땅의 종류. 이 땅의 종류 중에 대지라고 된 것은 이게 집터되기 때문에 건축이 허락되는 땅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지목을 뭐라고 하느냐? 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 위에 이 땅인데 이 위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걸 뭐예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거죠. 벗은 대지다. 그래서 여러분 나대지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한 땅인데 위에 아무것도 건축물이 없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 지금 사업소득에서 얘기한다면 이거 그냥 토지라고 보면 돼요. 토지, 땅. 이 땅을 그대로 처분하면서 생긴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지금 용어가 어려워서 빙빙 돌았지만 이 말입니다. 요약하면 땅을 처분한 소득. 그럼 이건 무슨 소득이에요? 이건 양도소득이죠. 그렇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얻은 소득. 그러니까 이건 사업소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분류할 때 맨 밑에가 양도소득이에요. 위에 종합소득 중에 우리가 세 번째 이자 배당 사업을 보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소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6번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소자본 투자로 승부한다라는 책을 저술하고 받은 인세 수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 작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책 저술료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책을 쓰는 이 행위가 지속성 반복성을 갖췄으면 그거는 사업소득이죠. 그러나 이 책을 저술하는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활동이었다 라고 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힘든데 우리 6번에 보면 전문 작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지금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로 보면 전문 작가가 아니고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어떤 저수를 하고 받은 대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득이 돼요? 기타 소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7번 음식점 운영에 사용하던 승합차의 중고처분에 따른 수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합차 처분 수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또는 업무용 자산,
업무용 자산의 처분 손익을 인정하는 경우는 누구만 인정한다 그랬어요? 이 자산 처분 손익을 인정하는 이 개념이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과 유사하게 복식부기 기장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 복식부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라면 업무용이고 또 자산 처분 행위이지만 이거는 인정하자라는 식으로 소득세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음식점 운용에 사용하던 승용차이기 때문에 승합차이기 때문에 업무용 자산이 맞아요. 업무용 자산이 맞아요. 자산인데 그러나 이 사람은 문제의 두 번째 줄 다시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A씨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 그랬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산 처분 손익이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97페이지 해답에 보면은 이 내용을 전부 다 요약 정리해서 도표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